2023년 5월 31일 오후 5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선 한 사건의 2심, 바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결심공판. 그 뜻은 검사 측에서 피고인이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재판부에 이만큼의 형량을 달라라는 마지막 재판이었죠. 이 사건은 바로 약 1년 전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 피고인 이씨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12년 선고 이후 피고인 이씨는 항소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무 과하다. 수많은 대한민국 과거 판례들을 인용하며 자기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단지 상해, 폭행만을 가했을 뿐이며 만약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도 왜 나만 12년이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인용한 많은 판례들을 보게 되면 살인 미수, 징역 3년, 징역 5년, 징역 8년 이런 식이었죠. 과하다. 정말 그의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얼마 전 공개된 충격적인 CCTV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누구도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피고인 이씨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석한 제가 분명 보았고 들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고 싶다. 맞습니다. 우리도 피해자도 그 누구라도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심 판결문에 적힌 불상의 목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사라진 7분. 그 끈질긴 추적 끝에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 측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죠. 피고인 이씨, 당신은 살인 미수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사라진 7분은 성범죄의 목적이다. 1심 판결문에 적힌 살인 미수죄를 예비로 돌리고 주 혐의를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요구한다.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부산 서면 강간 등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의 내용 그리고 분위기, 또 피고인 이씨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자세히 전달해드리며 끝으론 피해자분께서 직접 재판장에서 읽으신 그 글을 제가 받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에 앞서 피고인 이씨가 볼진 모르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좀 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이 존만한 새끼야. 자,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를 약 150m를 따라가 왼발로 정확히 머리를 가격한 뒤 쓰러진 피해자를 체중을 싣고 무려 4차례나 발로 밟은 후 축 늘어져 실신 상태인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다시 한 번 더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를 들쳐매고 사각지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떨어진 피해자의 물건도 짚는 그런 침착한 모습을 보인 피고인 이씨, 그리고 약 7분 후 다급히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됩니다. 150m를 따라와 실신까지 걸린 시간은 20초, 그 20초 사이에 그 끔찍하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서는 7분. 그리고 목격자의 최초 신고는 그 이씨가 현장을 이탈한 지 불과 36초 후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좀 꼬였던 이유는 초기의 대처 문제였습니다.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 먼저 온 경찰 측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지가 좀 벗겨져 있는 걸 다시 원상태로 바꿔놓았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은 옷이 원상태였고 주치 이후 어딘가에 부딪혀 충격을 받고 쓰러진 사고로 판단했던 겁니다. 그 이후 CCTV 분석 결과 폭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 씨는 뻔뻔하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죠.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의혹을 던졌지만 이에 대해 뻔뻔하게 부인을 했고, 이에 대해 경찰도 좀 받아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피고인 이 씨가 굉장히 당당했던 이유이기도 했죠.
그렇게 성범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미비하게 진행된 채 1심이 조용히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12년 뒤 자신은 죽는다. 분명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이라는 형량밖에 주지 않았으며 또한 항소심까지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피고인 이씨. 그런데 항소심 재판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저는 피해자분께 연락을 받은 이후에 사라진 시간에 대한 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폭행도 끔찍하지만 그 범행 동기가 정말 이상했던 것이었죠. 사각지대의 그 7분이 분명 범행 동기, 범행 목적일 것이다라는 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조차도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하기엔 충분한 내용이었죠. 사건 현장에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응급실에서 발견하게 된 친언니의 의문.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옷은 벗겨진 상태로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알 수 있었지만 그 중간에 시간에 대한 문제가 끼게 되죠. 발견이 됐고 그 이후 이송, 병원에서의 어떤 치료, 여러 가지 시간이 겹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 피고인이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 시간에 대한 편차를 좁혀야만 했죠.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결국 기다리던 제보자가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CCTV상 피고인 이씨가 도주하고 36초 뒤 신고를 했던 그 제보자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셨죠. 저는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당시 어떤 모습으로 피해자가 계셨냐? 바지가 거의 벗겨져 음모 부분이 보일 정도였다. 이건 분명 이야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36초 사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했지요. 사라졌던 7분, 도주 후 신고 36초, 그 사이에 사각지대에 들어간 사람은 없으니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피고인 이씨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를 저희 김원TV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원호 변호사님과 피해자분께 직접 전달, 검사님께 증인에 대한 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놀란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1심 재판 도중에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가 단 한 번도 검찰이든 혹은 재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게 증인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때쯤 1심 때는 DNA 검사 결과 어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아예 증인에서 배제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분명 검찰에서 혐의점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죠. 해서 항소심에선 새로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초 2심 재판부는 이미 1심 때 끝난 내용인데 이걸 다시 진행하는 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침해 요소가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진행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증거를 가져와라 라는 문제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증거를 하려면 분명 감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한 사람을 세워야 했죠. 바로 증인들입니다. 해서 당시에 최초 목격을 했던 증인 한 분, 최초 출동했던 경찰관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증인을 서게 되죠. 자신들이 최초에 목격했을 때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으셨던 실제 바지입니다. 이 바지는 좀 특별한 버튼이 구성되어 있죠. 쉽게 벗겨지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벗길 때만 벗을 수 있는 바지였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나타났고 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지에 대한 DNA 재감정을 하게 되죠. 사실 저희는 그 결과를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이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DNA가 검출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약 열흘 전 이 결과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5월 31일 공판에서 밝힐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만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22일 국가수 감정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감정 결과엔 분명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겠죠.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던 검사님은 5월 23일 공소장을 변경시킵니다. 살인 미수가 공소장이 변경이 된다라는 건 단 하나, 어떤 혐의가 추가됐다는 것. 그리고 당시에 제 감정을 의뢰했던 건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DNA 검출이었죠. DNA가 나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5월 31일 재판부에서 직접 공개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운을 떴습니다. 판사님들 세 분이 직접 확인해 주셨죠. 청바지에는 3개의 단추를 끼우는 것이 있는데 당시 전면에 2개를 끼고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 재판부 판사님들은 직접 그걸 열고 닫는 걸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저절로 풀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럼 분명 그 누군가가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감정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바지에서 그리고 피해자의 가디건에서 피고인 E씨에 대한 Y 염색체가 검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남성에겐 XY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Y는 남자에게만 있죠. 그리고 그 Y가 피고인 E씨의 염색체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서 검출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옷 겉면에 묻었다, 겉면에서 검출됐다라고 얘기한다면 피고인 E씨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폭행을 하고 끌고 가는 과정, 들쳐없는 과정에서 내 염색체가 묻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겉은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이 바보가 아니라는 뜻이죠. 검찰이 직접 감정 의뢰를 한 부분은 이 청바지의 안쪽입니다. 안쪽은 벗기지 않으면 절대 염색체가 묻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재판부에서도 실제 사진을 보았습니다. 당시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첫 번째, 거꾸로 뒤집었을 때 좌측 앞부분, 허리 밴드가 있는 부분에서 DNA, Y 염색체가 검출됩니다. 바로 좌측 앞 허리 밴드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유추하실 수 있습니까? 버클을 풀고 잡아서 벗겼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안쪽 부분을 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혹은 반대로 다시 입힐 때 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좌측 넓적다리 뒤쪽 부분. 이건 안쪽 부분에서 다리 부분 뒤쪽, 엉덩이 밑에 쪽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어째서 피고인 Y 염색체가 나온다라는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시 입힐 때 혹은 벗기면서 끌어내리다가 묻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측 종아리 안쪽 부분에서도 DNA가 확인이 됩니다. 그럼 위, 중간, 아래,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에서 Y 염색체인 피고인 E씨의 DNA가 검출됐다라는 건 분명 벗겼다, 그리고 다시 입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E씨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니, 버튼에서는 검출이 안 됐잖아요. 버튼에서 그럼 검출이 돼야지 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옮기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궤변을 늘었습니다. 일단 옮기는 과정에서 안쪽 부분에 DNA가 묻을 확률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리고 버튼이라던가 검출이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1년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감정했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을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이 이 정도죠. 그럼 하나를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튼이 풀리지 않는 상태, 버튼에서 검출이 안 됐는데요. 버튼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안쪽에서 Y 염색체가 발견될까요? 이 진술은 자충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인이었죠. 결국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시청을 재판부에 직접 합니다. 이건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가 맞다라는 것,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보호관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 피고인 E씨는 기각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이걸 받아주는 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이 내용이 그동안 따로 얘기가 되지 않다가 하필 결심 공판, 마지막 공판에서 성범죄를 포함한 공소장 변경 허가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재판부는 분명 초반에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고 있었죠. 1심 때 한 걸 굳이 뭐하러 또 하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과 증거들이 나타났죠. 그럼 분명 감춰진 실체를 찾아내는 게 재판부가 할 역할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인 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에 대해서도 성범죄에 대한 심리는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한 여부는 없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 이게 오늘 결심 공판,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 미수 공소에선 분명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특별한 목적 없이라고 1심에서 기재했지만 이는 잘못됐고 이걸 변경하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다 약 10분 정도 따라간 뒤에 공격을 했다. 치명적인 가해로 실신으로 의식을 잃자 어깨에 메고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간음을 하려 했지만 인기척을 느꼈던 이 씨가 수습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피고인 이 씨는 강간의 고의, 살인에 대한 고의를 모두 부정합니다. 자기가 한 건 상해밖에 없다. 폭행밖에 없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전부 기각하길 바란다라며 재판부에게 호소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재판에서 시작됐던 공소장 변경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피고인 이 씨가 재판에 입장을 할 때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살이 엄청 쪄 있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봤던 많은 사건들의 피고인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 결심 공판까지 가게 되면 무언가 살이 쪄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덤덤하게 앉아 재판석을 향해 바라보며 있었던 이 씨. 뭔가 참회하고 반성하는 듯한 표정처럼 눈을 아래로 주시하며 그대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게 허가가 나자 그는 무언가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었죠.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인 걸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환장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피고인 이 씨에 대한 검찰 신문이 시작됐는데요. 전 정말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피고인 이 씨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여러분은 들어보시게 될 건데요. 검사의 질문과 그 답변, 여러분은 이게 어느 정도로 이상한 답변인지 함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님은 일단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건 당일날 새벽 4시 51분경 도로에서 처음 피해자를 마주한 게 맞느냐? 이에 대해 자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술을 먹다가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여자친구가 부르길래 카카오 택시를 부르다가 잘 잡히지 않아 그 현장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핸드폰으로 계속했는데 배차가 안 됐다가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고 근처 노래 연습장에 가서 폰을 좀 충전한 뒤 그 뒤에 봤더니 원래 배차가 됐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계속 왔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있었던 동선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 부산 서면이라는 도로, 그쪽의 도로가 크게 가운데에 넓은 도로가 있고 그 안쪽으로 좁은 도로들이 이어져 있는데 그가 당시에 있었던 곳은 매우 좁은 도로였죠. 아니 그러면 큰 도로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 안쪽 도로에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자기는 그 안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잡으려고 했다라는 좀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를 처음 봤는데 왜 따라갔느냐? 이에 대해 이 씨는 마주쳤는데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듯해서 담배를 피면서 옆을 쳐다봤는데 또 지나가길래 그래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보고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욕설을 한 걸 들었느냐라는 이야기에 들은 건 아니고 느낌이 그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검사님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만큼 마주친 상황이 아니라 스치시 지나간 게 전부인데 어떻게 기분 나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갑자기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말을 들었다. 그거 환청이다 라고 합니다. 환청으로 자기한테 무슨 욕설 같은다는 느낌을 들었다라는 얘기죠. 검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만약에 그게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이라면 따지거나 멱살을 잡거나 그 이유를 묻는 게 정상인데 그걸 따라가서 폭행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쳐다봐서 뭐라고 하길래 당황하다가 담배 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자신에게 뭐라고 한 것 같아서 따라갔다는 이유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자신은 분명 욕을 하는 소리 같은 걸 들었는데 분명하지는 않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환청이어서 그런 것 같다. 분명 쳐다보고 뭐라고 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들었다고 한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검사님은 당시 폭행 장면의 CCTV를 현장에서 틀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에 이 씨는 많이 봤다라며 직접 보는 걸 거절했죠.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있었냐 없었냐. CCTV를 경찰 조사에 보고 알았다. 원래는 기억이 없었다. 그런데 처음엔 머리가 아니라 등 쪽을 찬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경찰 조사 때 가격했던 피해자가 여성인 사실도 몰랐다라고 진술했는데 미행하면서도 여자인지 몰랐느냐라는 내용에 육안으로도 거리가 있고 주변에 가로등에 불이 꺼져 있어서 몰랐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육안으로 거리가 있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다. 그런데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듯한 환청을 들었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CTV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재차 밟고 때릴 듯한 제스처와 흔들어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CCTV를 보고 알았다. 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라는 답을 합니다.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린 걸 알았느냐라는 내용에도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다. 데리고 가서 사각지대에서 눕고 뺨을 때리다가 알게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알았다는 거죠. 그럼 기억이 거기서는 난다라는 뜻 같습니다. 자, 검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좋다. 당신에게 무언가 욕설을 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라는 것까지. 그럼 분명 안갚음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이건 때리면 목적을 달성한 건데 왜 옮긴 거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옮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깨에 메고 옮긴 이유를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검사님이 어떤 소리가 났냐라고 했더니 띵이라는 소리가 났다. 다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 때리거나 사람을 마주쳤을 때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옮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소리입니다. 사실 검사님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신의 욕설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공격을 가합니다. 그럼 분명 욕설한 거서 공격이면 끝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들쳐매고 어딘가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띵 하는 소리가 나서 누가 내려오는 것 같아 그 현장을 해서 피해자를 옮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상식적인 문제는 뭐가 맞을까요? 띵 소리가 나서 사람이 올 게 두려우면 그 현장을 그냥 벗어나 버리면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죠. 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다 챙겨서 사각지대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주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다라는 답을 합니다. 살해 고의에 대해서 구호 마음은 없는 거다. 사각지대로 끌고 간 게 구호 마음,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는 7분간 뺨을 때리면서 깨운 게 구호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7분간 데려가서 사각지대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뺨을 때리고 깨운 거, 그런 거만 했다라고 합니다. 7분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물 밖을 나갈 때 피를 흘린 상태였던 걸 확인했고 피해자가 눈을 한번 떴다 감아서 아 깨어났구나라고 생각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엄청난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피고인은 실신 상태인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머리에 피가 있는 걸 본 기억이 있는가?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기는
소변을 본 기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는 사건 발생 몇 시간 직후, 바로 사건 당일입니다. 실신 상태의 소변은 왜라는 검색 키워드를 쳤습니다. 분명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검색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질문을 하자 피고인 이 씨는 이런 답을 합니다. 그냥 쳐봤습니다. 많은 거 그냥 아무거나 한번 쳐본 겁니다. 이런 궤변을 합니다. 자신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사실도 없고 청바지를 벗긴 사실도 없고 단추를 풀거나 지퍼를 내린 사실도 없으며 손이나 신체 부위 안으로 손을 넣은 적도 없고 속옷을 벗긴 적도 없고 떠날 때의 청바지 상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DNA가 안쪽에 나온 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해 궤변합니다. DNA가 거기에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지문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검사는 황당해합니다. 지문과 DNA는 다르다. 그리고 그 뒤 검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전 8시부터 검색을 했는데요. 그 검색 내용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보면 서면 묻지마 폭행 사건 같은 기록, 경찰서 위치 추적 이런 것들 전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면 실시간 사건 이런 것도 검색을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이 새벽 5시경, 오후 5시 13분이면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얼마나 많이 취해도 그 시간이면 깨겠죠. 오후 5시 13분 자기 핸드폰으로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를 검색했고 부산 강간 사건, 부전동, 묻지마 강간 미수 이런 걸 검색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 검색을 해봤습니다. 관련 형량이 몇 년인지 궁금해서요. 검사님 한마디를 더 넣습니다. 그럼 실시간이라는 단어를 왜 키워드에 넣었는가? 이랬더니 별별 사건 많이 발생하니 그냥 궁금해서 쳐봤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오후 6시 35분에 머리 과다출혈, 소변 검색에 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기는 소변과 머리 과다출혈을 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검색한 부분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검사와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궤변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재판부도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니 다시 한 번 질문해보는 거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재판부는 분명 피고인이 당시에 처음 피해자를 봤을 때 욕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나를 보며 뭐라고는 해 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부에서는 환청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아는가? 라고 했더니 계속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환청인가? 자신이 과거에 정신과약을 복용하니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합니다. 좋다. 환청을 들었다고 했으니 남자 목소리였느냐 여자 목소리였느냐 라는 질문합니다. 이에 조금 당황한 피고인이 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소리입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환청을 들었다. 그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거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뼈를 때리는 날카로운 질문에 거짓말은 계속 들통날 수밖에 없죠. 재판부는 당일 휴대폰 강간에 대한 내용을 검색했는데 분명 자신은 바지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 하지도 않는 걸 왜 검색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이 씨는 그냥 궁금해서 했다. 라는 궤변을 또 내놓습니다. 판사님은 아니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걸 검색하냐? 라고 했더니 그건 나처럼 징역을 살다 나오게 되면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걸 아무렇지 않게 검색을 하게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판사님은 그럼 왜 하필 강간이란 단어를 검색했는가? 주로 강간 얘기만 나온다. 왜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 이 씨는 이유가 없다 라는 답을 합니다. 기절하면 오줌을 싸는 이유가 왜 궁금했는가? 라는 질문에도 그냥 이유가 없다. 재판부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궤변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궤변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검찰의 최종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따라가 거의 살인에 가까운, 누가 보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그 정도의 폭행을 가한 뒤 사각지대로 옮겨 자신의 어떤 성범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지만 그거에 대한 소리가 들리자 도주했던 사건. 강간 등 살인 미수는 사형, 무기만 있다. 지금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리고 구치소 내에선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여자친구, 지인들까지 죽이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그에겐 폭행 전과, 강간 전과 및 현재는 누범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1심의 징역 12년이었다고요. 항소심은 완전 달랐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5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을 각각 20년을 청구했습니다. 2주 후인 6월 12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감형의 요소가 없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고 합의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궤변만을 늘어서고 있죠. 절대로 그는 감형을 받아선 안 됩니다. 저는 끝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피고인 범인 E씨의 최후 진술입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한마디가 답니다. 헌데 저는 살인을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강간 목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일 마음이었으면 다른 사건을 비추어도 반복적으로 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것. 자신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의문점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죄값을 받고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도 지금 현재 너무 많다 라며 이상입니다 라는 말로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반성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께서 직접 눈물로 호소하며 읽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게 2장이었죠. 한 장은 재판부가 가져갔습니다. 사건 기록에 넣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만큼 피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 남은 이 한 장은 제가 받아왔습니다. 제가 대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피고인의 첫 마디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에 있어 봤는데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게 반성한다는 연기조차 하지 않고 공판 과정 내내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성문을 보지도 못하는 저도 알 수 있겠습니다. 반성은커녕 저 사람은 후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1심이 끝나고서야 받을 수 있었던 재판 기록엔 진실은 무슨 초등학생도 거짓말인 줄 알 것 같은 허술한 진술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처참히 폭행당하는 장면을 봐야 했고 거짓된 진술을 색출해내는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데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약 700만 원을 넘게 벌던 저는 1년 내내 돈 한 푼 벌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지 못하면 2시간 만에 깨고 사건이 있고 나서 10kg가 넘게 빠지고 어떤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데 2심을 미루던 피고인은 살이 쪄서 죄수복 단추가 미어 터지려 하는 걸 보고 구치소가 저렇게 편안한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전부 다 거짓이고 자신과 사이가 안 좋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구치소 동기에게 저를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진술서에 제 친한 친구들에게도 알리지도 않았는데 사건 이후 이사한 주소를 저도 잘 알지 못하는 구치소 동기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신빙성이란 하나도 없는 습관성 거짓 진술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낭비가 되어야 하는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것이 잘못일까요? 차라리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감된 자들을 괴롭힌다는 것, 자신의 도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것, 자신의 중마고우였던 친구에게 영치금을 보내지 않는다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 공판 다니고 글 쓰는 걸 보니 피해자가 회복한 것 아니냐는 반성문까지
저는 1년이 넘는 하루하루를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반성문, 탄원서, 보복편지 등 2차 가해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죄목도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보며 어떻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1심에서 8년이 감형된 것인지 당초에 이해하고 납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불우하다 해도 그것이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의지할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그는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군가는 교화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1600페이지가량을 읽은 저는 이 사람만큼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란 걸 제가 확신했고 확신합니다. 애초에 제 일이라고만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상공개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마냥 기쁘지 않은 일인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펑펑 울었습니다. 드디어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제발 반성이니 인정이니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양형 기준을 이 사건에서 빼주십시오. 회복도 의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기적적인 회복이었지 이 범죄자가 저를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범죄 사실만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검사님, 재판장님에겐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부디 아무런 죄가 없는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디 간절합니다. 저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사실 그분의 감정을 다 전하지는 못합니다. 재판장에서 많이 우시며 이 이야기를 호소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상황에도 피고인 이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선고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단 하나의 감경 사유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은혜 조연수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좀 많이 위험했습니다. 너무 많은 오펜스 공격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 이 사건 때는 사실 피해자분을 그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원호 변호사님과도 이어드렸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었던 건 유튜브가 55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사실 모두의 관심이 한 곳에 집중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과거에도 사건들을 보면 결정적인 제보자분들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분들을 토대로 해서 사건이 새로운 제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발생이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언가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싶고 저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게 직업이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맡은 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뭐 정의롭거나 뭔가 대한민국 법을 소화하는 사람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알림과 그 사이에서 많은 분들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달해 드린 거고 이분들이 노력해 주시면서 하나씩 사건이 해결된 거지 저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일개 개인 유튜버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라도 제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그렇게 뭔가 좀 대단한 이런 걸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영리적인 부분을 추구하면서 채널도 운영해야 하고 그리고 많은 뭐 편집자들이나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하나씩 모여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분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하면 조금씩 바뀐다라는 하나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꼭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서 기적적인 회복을 하셨지만 정말 말 그대로 기적적인 회복인 거지 아직 일상생활이 많이 어렵고 힘드십니다. 올바른 판단으로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고 좀 마음이 놓이셨으면, 완전히 놓이진 않겠지만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